안녕하세요. 처음 사연을 보내는 75세 할머니입니다. 제 이름은 이선영이고요. 평생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정년 퇴직한 지 벌써 10년이 됐네요.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는 이유는 제가 최근에 겪은 일이 너무나 믿기 어렵고 또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서입니다. 혹시 어르신분들 중에 실버타운 입주를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제 이야기를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처럼 나이 들어서도 포기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는 작년 봄부터 시작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 아직도 그 빈자리가 너무 컸어요. 특히 우리 집 앞마당에 있는 동백나무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났거든요. 남편이 정말 동백꽃을 좋아했어요. 선영아, 이 빨간 꽃이 너만큼 예쁘다고 맨날 그러곤 했는데 혼자 그 꽃을 보고 있으니까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그때 딸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우리 미영이가요. 엄마 혼자 이렇게 있으면서 뭐 하세요? 요즘 실버타운 좋은 데가 많다던데 한번 알아봐요. 처음엔 거절했어요. 아직 내가 뭘 못한다고 그런 데를 가? 하면서요. 그런데 미영이가 하는 말이 요즘 실버타운은 예전과 달라서 정말 호텔 같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여러 프로그램도 많다는 거예요. 엄마가 짐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엄마도 새로운 친구들 만나고 더 즐겁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딸 말이 맞았어요. 정년 퇴직 후에 집에만 있으니까 하는 일이라고는 TV 보고 동네 마트 가는 게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여보도 새로운 곳에서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하실 거야. 실버타운 견학을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마치 고급 호텔 같더라고요. 로비는 반짝반짝하고 정원은 잘 가꿔져 있고 직원들은 친절하고 여기서 살면 정말 편하겠다 싶었어요. 2021년 5월에 입주했습니다. 짐을 정리하는데 옆방에서 한 분이 오시더라고요. 새로 오셨네요. 저는 박정자입니다. 정말 인상 좋으신 분이었어요. 저보다 2살 많으시고 간호사로 40년을 일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첫날부터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선영 씨, 여기는 24시간 간병 서비스가 있어요. 뭔가 급할 때는 저 빨간 버튼을 누르시면 돼요. 식사는 1층 식당에서 하거나 방으로 배달도 시켜줘요. 그리고 매주 화요일에는 건강검진도 있고요. 정말 천사 같은 분이었어요. 그런데 며칠 지나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낮에는 정말 완벽했어요. 콜벨을 누르면 2-3분 안에 직원이 오고 복도 불빛도 환하고 모든 게 광고대로였어요. 그런데 밤에는 달랐어요. 어느 날 새벽 2시쯤에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콜벨을 눌렀는데 한참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30분이 지나서야 간병사분이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야간 근무자가 적어서. 그때는 그럴 수도 있지 했는데 정자 언니와 이야기하다 보니 저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나도 지난주에 그랬어. 밤에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서 콜벨 눌렀는데 1시간 넘게 걸렸어. 그리고 복도 불빛도 자꾸 깜빡거렸어요. 낮에는 멀쩡한데 밤만 되면 처음엔 전기 문제인 줄 알았어요. 정자 언니가 간병사 출신이라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시설은 정부 보조금을 받으려면 24시간 인력 기준이 있어. 그런데 실제로는 밤에 사람을 줄이는 곳들이 많아. 그때는 설마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정말이었어요. 입주한 지 1달쯤 되었을 때였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바늘질을 하려고 하는데 바늘통이 없는 거예요. 그냥 바늘통이 아니었어요. 남편이 결혼 30주년 기념으로 사준 자개 바늘통이었거든요. 그 안에는 남편이 직접 고른 바늘과 실이 들어있었고, 제게는 정말 소중한 유품이었어요. 분명히 여기 뒀는데, 서랍도 뒤지고 화장실도 찾아보고, 하루 종일 찾았는데 없더라고요. 정자 언니한테 물어봤더니, 선영 씨, 혹시 깜빡하신 거 아니에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 저도 그런가 싶었어요. 요즘 자꾸 깜빡하는 일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복도에서 김옥분 할머님을 만났는데 우시는 거예요. 어머님, 왜 우세요? 내 목걸이가 없어졌어. 남편 영정 앞에 놔둔 금목걸이가. 그 다음 주에는 이영수 할아버님이 손목시계를 잃어버렸다고 하시고, 또 다른 분은 돈이 없어졌다고 하시고. 이상했어요. 한두 명이면 모르겠는데 계속 이런 일이 생기니까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직원들 반응이었어요. 어르신들이 나이 드시면서 자꾸 깜빡하세요. 혹시 다른 곳에 두신 거 아닐까요? 이런 일이 종종 있어요.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정말 우리가 깜빡한 걸까? 그러던 어느 날 정자 언니가 재밌는 걸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선영 씨, 우리 의료실 앞쪽에 CCTV 사각지대가 있는 거 알아? 의료실 앞에서 복도로 꺾이는 부분이 카메라에 안 잡힌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창고 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궁금해서 한번 가보자. 호기심이 생겼어요. 선생님을 40년 하다 보니까 이상한 일이 있으면 꼭 알아봐야 직성이 풀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더 황당한 일이 생겼어요. 어느 날 관리실에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관리이사라는 김도현이라는 사람이었는데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데 정말 차가운 인상이었어요. 이선영 씨, 실은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제가 다른 입주민들 물건을 훔쳤다는 거예요. 여러 입주민분들이 물건을 잃어버렸는데 CCTV를 확인해 보니 이선영 씨가 그분들 방 근처를 자주 지나다니시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75년을 살면서 도둑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어르신들이 나이 드시면서 본인도 모르게 그런 일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치매 환자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때 정자 언니가 나서주셨어요. 잠깐만요. 증거도 없이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이선영 씨는 40년간 선생님을 하신 분이에요. 그렇다면 방 수색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수색하세요. 방을 다 뒤졌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그런데 김도현은 미안하다는 말도 안 하고 앞으로 조심해 주세요. 뭘 조심하라는 건지 정말 기분이 나빴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선영 씨, 창고에서 이거 나왔는데 혹시 선영 씨 거 아니에요? 제 바늘통이었어요. 그 소중한 자개 바늘통이. 이거 내 거예요. 어디서 나왔다고요? 지하 창고에서. 다른 물건들이랑 같이 있었어요. 정말 이상했어요. 제가 창고에 갈 일도 없고 바늘통을 거기다 둘 이유도 없는데 정자 언니와 이야기해보니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선영 씨, 이거 뭔가 이상해. 왜 하필 지금 나타났을까? 그러게요.
마치 누가 일부러 숨겨뒀다가 내놓은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정말 본격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뭔가 문제가 있다. 정자 언니와 저는 정말 탐정이 된 기분이었어요. 40년간 선생님 하면서 아이들 문제 행동 파악하는 데 익숙했거든요. 선영 씨, 우리가 기록을 해보자. 정자 언니 아이디어였어요. 언제 콜벨을 눌렀는지, 얼마나 늦게 왔는지, 불빛이 언제 깜빡이는지 다 적어보자는 거였어요. 저는 노트에 꼼꼼히 기록했어요. 5월 15일 오후 11시 30분 마이너스 콜벨 눌렀음. 35분 후 도착. 5월 16일 새벽 2시 마이너스 복도, 불빛 깜빡임 시작. 10분간 지속. 5월 17일 오후 10시 마이너스 의료실 근처에서 이상한 소음. 일주일 정도 기록하니까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특히 새벽 1-4시 사이에 문제가 집중됐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주말에는 이런 일이 적었어요. 정자 언니 이거 보세요. 주말에는 괜찮아요. 맞아. 그럼 평일 야간에만 뭔가 다른 게 있다는 뜻이지. 정자 언니가 간병사 경험이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보통 이런 시설은 정부 감독이 있을 때만 인력을 제대로 배치해. 평소에는 비용 절약하려고 최소 인원만 둬. 그럼 우리가 밤에 위험할 수도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만약 응급 상황이 생기면 생각만 해도 무서웠어요. 더 놀라운 건 창고 얘기였어요. 정자 언니가 청소하시는 김아주머니와 친해져서 알아낸 건데, 김아주머니 말로는 지하 창고에 음식 재료랑 의료용품이 엄청 많이 쌓여 있다는 거야. 그게 뭐가 이상한 거예요? 납품 전표를 봤는데 실제보다 훨씬 많은 양이 적혀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쌀 100포를 주문했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50포만 들어왔다는 식으로. 그럼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게 바로 문제지.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우리가 낸 비싼 입주금과 월 관리비가 혹시 어디론가 새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걸 알게 됐어요. 정자 언니가 다른 입주민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박 할머니가 그러는데 지난달에 밤에 가슴이 아파서 응급실에 가야 했는데 40분이나 기다렸다는 거야. 40분이나요? 응급 상황인데 40분. 자칫 잘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정말 화가 났어요. 우리가 비싼 돈 내고 들어온 게 이런 대우를 받기 위해서였나 싶어서요. 언니, 우리가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그런데 증거가 있어야 해. 그래서 더 열심히 기록했어요. 시간, 장소, 상황. 마치 사건 수사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정말 예상 못한 일이 생겼어요. 보안팀장이라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상문. 저희가 상문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제가 예전에 가르쳤던 제자였어요. 선생님, 이선영 선생님 맞으시죠? 어머, 상문이구나. 여기서 일하고 있었네. 정말 반가웠어요. 상문이는 제가 담임을 맡았던 반에서 가장 성실한 아이였거든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 손에 자랐는데 정말 효자였어요. 선생님이 여기 계신다는 건 몰랐어요. 더 잘 챙겨드릴 걸 그랬네요. 처음에는 정말 든든했어요. 제자가 여기서 일한다니 뭔가 의지가 되는 기분이었죠. 그런데 며칠 후 정자 언니와 함께 상문이한테 우리가 발견한 문제들을 얘기해 봤어요. 상문아, 혹시 여기서 야간에 인력이 부족한 거 아니니? 상문이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선생님, 그게
한참을 망설이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윗분들 지시라서. 무슨 지시? 야간 인력을 줄이라는. 비용 절감 때문에.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자 입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까요. 상무나, 그럼 입주민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니? 선생님, 저도 반대했어요. 하지만 관리이사가, 김도연 이사가 자꾸 압박을 해서, 그럼 너는 그걸 알면서도 가만히 있었다는 거니? 상문이가 고개를 숙이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도 가족 먹여 살려야 해서 이 일자리를 잃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그 착했던 상문이가.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상문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부탁이 있어요. 다른 입주민들한테는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제가 곤란해져요. 상문아. 그리고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김 이사가 좀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라니. 제자가 저한테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었어요. 그날 밤 정자 언니와 이야기했어요. 언니, 상문이 말이 맞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 아닐까요? 선영 씨,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면 누가 이 일을 해결해?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더 위험해질 거야.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제자와의 관계까지 틀어질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그때 딸아이 손녀 생일 파티가 있었어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서연이 생일이에요. 꼭 와주세요. 그런데 하필 그날이 입주민 설명의 날이었어요. 정자 언니와 준비한 자료를 발표할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정말 고민됐어요. 가족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이곳 입주민들을 택할 것인가. 결국 저는 설명회에 참석하기로 했어요. 손녀한테는 정말 미안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았거든요. 설명회 당일 입주민들이 다 모였어요. 관리이사 김도현도 왔고 상문이도 뒤에 서 있더라고요. 김도현이 먼저 말을 시작했어요. 어르신들, 최근에 일부 입주민분들이 시설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확히 해명드리겠습니다. 정자 언니가 저한테 눈짓을 하더라고요. 이제 시작이야 하는 표정으로요. 제가 먼저 일어났어요. 관리이사님, 저희가 지난 한 달간 기록한 자료가 있습니다. 노트를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5월 15일부터 6월 15일까지 야간 콜벨 응답 시간 평균 28분, 낮 응답 시간 평균 3분, 같은 기간 야간 복도 불빛 깜빡임 17회 확인, 응급 상황 발생 시 의료진 도착까지 최장 45분 소요. 입주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김도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그건 일시적인 시스템 문제일 뿐입니다. 곧 해결돼. 그때 정자 언니가 일어나서 말했어요. 그럼 야간 인력 현황표를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정부 기준에 맞게 인력을 배치하고 계신지요? 그건 기업 기밀 사항이라서. 기업 기밀이라고요? 우리 안전과 직결된 문제인데요.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입주민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어요.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비싼 돈 내고 들어왔는데. 지난달에 우리 할아버지가 응급실 못 가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때 상문이가 앞으로 나왔어요. 정말 예상 못한 일이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도현이 상문이를 노려봤어요. 하지만 상문이는 계속 말했어요. 야간 인력은 정말 부족합니다. 정부 기준의 절반도 안 됩니다. 이상문 팀장,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리고 이건 창고 열쇠입니다. 상문이가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냈어요. 지하 창고에 가시면 납품 관련 서류들과 함께 입주민들이 잃어버렸다는 물건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충격이었어요. 상문이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상문아, 그럼 너는 그걸 알면서도 죄송합니다, 선생님. 저도 공범이었습니다. 상문이가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김 이사가 시킨 대로 입주민들 물건을 가져다가 창고에 숨기고 나중에 적당한 때에 다시 나타나게 하고 왜 그런 짓을 했니? 입주민들이 치매에 걸렸다고 가족들이 다른 시설로 옮기게 만들려고 그러면 새로운 입주민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우리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쫓아내려 했다는 거잖아요. 김도현이 화를 내면서 소리쳤어요. 이상문,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선생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때 정자 언니가 말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창고를 확인해 봅시다. 모든 입주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장관이었어요. 70대, 80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모두 함께 지하로 내려간 거예요. 창고 문을 열었을 때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 바늘통뿐만 아니라 김옥분 할머님의 목걸이, 이영수 할아버님의 시계, 그동안 잃어버렸다고 했던 모든 물건들이 거기 있었어요. 그리고 납품 서류들. 정자 언니가 말한 게 맞았어요. 실제 납품량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청구되어 있었어요. 김도현이 뒤에서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오해입니다. 분명히 설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입주민들이 모두 분노했거든요. 우리를 바보로 아는 거야? 비싼 돈 내고 들어와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그날 밤 상문이가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상문아, 너 때문에 선생님이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아니? 알아요. 하지만 선생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도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래도 처음부터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두려웠어요. 김 이사가 정말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저를 해고시킬 수도 있고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그래도 아쉬웠어요. 그 다음 날부터는 정말 정신 없었어요. 경찰 조사, 언론 인터뷰, 정부 감사. 김도현은 횡령과 사기 혐의로 구속됐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돈을 빼돌렸는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어요. 상문이는 다행히 양심 고백을 해서 선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 시설에서는 나올 수밖에 없었죠. 선생님,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상문아, 잘못한 걸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했잖니. 그게 중요한 거야.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입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더라고요. 우리끼리 새로운 공동주택을 만들어 보자. 정자 언니 아이디어였어요. 비싼 돈 내고 속을 봐야 우리가 직접 만들어서 제대로 된 곳을 만들자. 처음에는 그게 가능할까? 했는데 진짜로 됐어요. 입주민들이 모은 돈과 정부 지원금을 합쳐서 작은 공동주택을 샀어요. 동행하우스라고 이름 지었어요. 전문 간병사도 고용하고 의료진도 상주하게 하고 무엇보다 모든 운영을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상문이도 우리 보안 담당으로 데려왔어요. 이번에는 진짜 입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라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가족과 화해한 거예요. 사건이 해결된 후에 딸아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뉴스 보니까 엄마가 이런 큰일을 해내셨다는 게. 미영아, 그날 서연이 생일 파티에 못 가서 정말 미안했어. 아니에요, 엄마. 서연이도 할머니가 정의로운 일을 했다고 자랑스러워해요. 손녀한테 약속했어요. 새로 찾은 바늘통으로 예쁜 앞치마를 만들어 주겠다고요. 그리고 가장 기뻤던 건 동행하우스 정원에 동백나무를 심은 거예요. 여보, 이제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좋아하던 동백꽃과 함께요. 꽃을 보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저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혼자가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과 함께니까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지금 제가 사는 동행하우스에는 그때 함께 싸웠던 입주민들이 다 같이 살고 있어요. 정자 언니는 물론이고 김옥분 할머님, 이영수 할아버님.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 같아요. 매일 아침 정원에서 동백나무에 물을 주면서 생각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할 건 없구나. 오히려 더 많은 경험과 지혜로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어르신들 중에 비슷한 일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기록하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당할 이유는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는 젊은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인내와 지혜가 있잖아요. 상문이는 지금 우리 동행하우스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고 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뿌듯한 건 손녀 서연이가 저한테 한 말이에요. 할머니, 나도 할머니처럼 용감한 사람이 되고 싶어. 그런 할머니가 되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지금도 제 책상 위에는 그때 쓴 기록 노트가 있어요. 그 노트를 볼 때마다 생각해요. 아, 75세에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구나.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든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면서 이선영 할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